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문화시민 강사 최금희 인사드립니다. 벌써 1년 만이죠. 눈 깜짝할 사이로 1년이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늦가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 수성구 협의회 여러분들께서 박간수 회장님을 선두로 해서 수성구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연탄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봉사하신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애쓰셨고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수성구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또 오늘 그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답니다. 네, 감수성과 소통은 세트다. 네, 우리가 평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또 친지,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또 공동체는 공동체마다 저도 요즘 계속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조금 단계가 좀 격상이 안 될 때 조금 풀릴 때마다 대면, 비대면, 온오프라인 방식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서로 이 소통의 부재를 줄이기 위해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운동 수성구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매년 놓치지 않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소통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복합적이냐? 아주 복잡합니다. 다 종교. 예, 우리 이미 코리안 피플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예, 그리고 다종교니까 또 다민족. 이제는 다문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진 사회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수록 다문화는 더 크게 와닿는 거죠. 그리고 국가, 지역, 세대, 문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많은 걸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라는 주제를 조금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이 복합적인 문화라는 개념은 월리엄스라는 철학자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세대, 우리 안의 세대에서는요, 벌써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이 다종교, 다민족을 다 떠나서 전통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흔히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유행시킨 세대죠. 네, 그리고 여기 전통 세대도 아니고 베이비붐 세대 아닌 196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바로 저 같은 사람들, 저의 언니 오빠 세대들을 애매모호한 세대, 즉 X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세대죠. 온라인, 스마트폰, IT에 아주 익숙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크게 예, 여기도 또 세분화되면 많은 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게 볼 때 하나, 둘, 셋, 넷. 이 네 단계 세대별마다 소통하는 방식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자, 볼게요. 윌리엄스는요, 이 한 사회 안에서 문화의 구성의 복합성을 논할 때 지배적 문화, 잔존 문화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학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확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나 남이나 한민족이 너무 비슷하거나 수직 문화, 지배적 문화가 강합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는요, 남성이 엄청 세잖아요. 예, 제가 아는 자매님도 형제님이 소파에 딱 누워서 리모컨
가까이에 딱 있는데도 야 채널 몇 개 어디 채널 돌려줘 이렇게 얘기한대요. 굉장히 이거는 지배적 문화에 익숙한 남성분인 거죠. 요즘 뭐 여성의 하늘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남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아무튼 이 지배적 문화, 조직 내에서도 수직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흘러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데 따른 문화 구성의 변화를 각 세대마다 인지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바로 문화적 감수성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구한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꼬집습니다. 윌리엄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사회 조직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대 이곳뿐이다. 즉 현재뿐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시대를 연구하는 데서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체감하는 것이다. 네. 도무지 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은 세대 간의 대조를 의식하거나 우리 공동체 바깥에서 온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읽는다거나 또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학습하긴 했지만 그 속에서 자라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 양식의 조그만 차이를 볼 때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라고 꼬집습니다. 맞죠? 가령 제가 남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서 동년기, 유년, 청년기를 보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남한의 과거를 막 설명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완전히 제가 체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손자 세대에게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밀레니엄 세대에게 통할까요? 안 통하죠. 이런 우스갯소리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카드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남북이 통일이 안돼 저 북에서 김정은이가 남한을 쳐들어오지 않은 가장 큰 결정적 요인은 중딩이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고. 그만큼 요즘 중딩들이 청춘기에 보내는 그걸 뭐라고 하죠? 사춘기가 그만큼 세다는 거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제가 과외를 오랫동안 했는데, 고등학생 집에 딱 가면요, 밥 먹고 엄마 아빠가 빨리 들어가 선생님 공부해라. 텔레비 보지 말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빠가 퇴근해도 문 빼꼼하지 않고 자기 방에 있는 거죠. 밀레니엄 세대가. 이러면 또 부모 자식 간의 단절도 있죠. 그러한 자녀가 사회생활에 들어갔을 때 또 사회생활의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문화적 단절, 즉 소통의 부재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성과 소통은 비례관계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수성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느낄 감, 받아들일 수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느끼는 성질이나 심리적 능력, 즉 전문 용어로는 sensibility라고 합니다. 감수성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sensibility. 네, sensibility. 그래서 감수성이란 무엇이냐라면 sensibility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문화적 단절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터치해야 되냐, 센서. 자극할 것이냐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 수천 년 전부터 이 소통, 감수성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인문학이란 무엇이냐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통의 삼법칙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인데요. 지금 시대는 바로 파토스의 시대가 아닐까. 네,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적인 소구, 즉 정서적 호소와 공감. 제가 그랬잖아요. 인문학이란 무엇이냐? 예.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이 인문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는 거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인류가 생기는 그 시초부터
아마 우리 인류는 소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는 감성을 센서를 터치해야 된다라는 결론에까지는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인간과 인간, 세대와 세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사이 어떻게 그 종교적 그 서로 다른 복합적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하기 위해서 즉 그 사람들을 내 어떤 감동과 이 공감대를 터치해야 되느냐라는 연구와 논의를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 오늘날 인류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감성을 터치해야 가장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크리 슈머. 크리 슈머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창조적인 말과 소비자, 컨슈머라는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크리 슈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산업혁명,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적어도 3차 산업시대까지만 해도, 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물건이 많이 나와도 사람들은 다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정말 2차 산업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전통시대, 밀레니엄 시대 때는요. 공장에 물건을 똑같은 거 수없이 많이 찍어내도 다 팔렸어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 3차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또 거기라 플러스 IT 전자산업이 더 발달되면서 어떻습니까? 로봇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생산하는 과정이 많이 줄어들고 더 발전됨으로써 또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은 기술 혁신을 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래서 생산 과정들이 줄어들고 산업활동에 참가하는 근로자 대비 생산 효율성이 더 높아져가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 공장에서는 예전처럼 물건을 막 찍어내서 다 팔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은요, 소비자와 타협을 합니다. 즉, 이 컨슈머, 수많은 컨슈머,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더라, 단점이 있더라, 예,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요런 것들 더 첨가하면 더 좋을 텐데, 즉, 기업은 소비자에게, 의견에 귀 기울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소비자 욕구도 충족이 되고, 기업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기획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잘 팔릴 수 있게 즉 소비자와 기업의 감수성이 서로 잘 매칭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컨슈머리 큰 소비자로 떠오르고 기업이 각광하는 그런 컨슈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은 바로 인문학적인 요소를 잘 반영한 기업과 소비자의 그 현명한 지혜로운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감수성과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수성, 문화적 게 문화에 공감해야 된다.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저희가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는 것처럼 저와 나와 내 가족, 남편 혹은 부인 혹은 자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들 또 바르게 살기 운동 수송부협회에서 같은 회원님들끼리 그리고 운영진, 임원진과 또 일반 회원들끼리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또 무엇이 가장 우선위에 두어야 되느냐? 지배적 문화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공생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 가지 사례로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 북한에서 10대, 20대를 살다가 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제가 20대, 30대, 아까 원리 함수가 잘 지적했죠. 제가 20, 30대 왔는, 20, 30, 10대, 20대를 북한에서 보내는데, 30대, 40대를 남한에서 보내면서, 과거에 50년대, 60년대, 예, 전통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나 알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 내가 조금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아무리 안들, 그걸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문화의 공생, 같은 공이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공감대가 형성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느낄 감수성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느낀다는 것은요. 일단은 느끼려면 오감이 다 필요하죠. 맞죠? 들어야 되죠. 예. 냄새 맡아야 되죠. 예. 예. 피부로 느껴야 되죠. 맛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오감이 다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려면 상대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 속에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들어봐야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감수성을 터치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서로 경청해야 된다. A도 B의 말에 경청해야 되고 B도 A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네, 다 작동하는 거죠. 마음, 진심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그리고 제대로 되는 눈으로 안목을 가지고. 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인로 전달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예, 불통인 거죠. 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혹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B가 A에게 마음 딱 빗장 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문화적 감성을 끊임없이 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100번 찍어 넘어가지 않은 나무가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입니다. 제가 언제가 언급한 사례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중국어 과외를 24살 된 청년하고 한번 한 적 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한 몇 달 해보고 나니까 이 친구는 지금 24살의 인지 능력을 가진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 진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애가 성적이 뭐 오르든 말든 중국어 잘하든 말든 저는 수업에서 수업료를 받기만 하면 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 저는 이 친구를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칠 예, 굉장한 책임의식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3개월을 수업하다가 고민 그때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 만납시다. 예,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훈이의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어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인기피증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문 의사들의 소견으로는 몸은 24살인데 11살, 12살 정도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대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주셨어야 돼요. 자기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다 알려줘야 돼요. 교사에게나 의사에게나. 맞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근데 이 친구에게 저는 되도록 희망의 끈을 본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부모님들이 어려서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어렸을 적에 애를 방치하다시피 해서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왕따당하고 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뭐 이것도 바보가 아니라는 점. 네. 아예 그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걸 제가 희망으로 쪽으로 봤고 또 이 친구가
한자 자격증, 2급 자격증을 땄대요. 예, 중국어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한자를 어느 정도 안다고. 아, 이건 정말 희망이 보인다. 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상담 치료사는 아니지만, 저는,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예. 문학을 전공하려면 유럽의 그 철학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제가 약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 상담사는 아니지만 이 친구의 마음을 좀 치료해 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저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전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준다는 이런 평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사로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한번 이 친구를 한번 치료해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맡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와 중국어가 아니라 저는 태양의 아이라는 일본의 이 작가가 그 하이티니 겐지로 아마 노벨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 작품이 일본 소설인데요. 오키나와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그래서 이 후짱이라는 오키나와 출신의 일본 여자, 12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가족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자아 정체성, 자아가 성장해가는 스토리인데요. 이 책을 같이 읽었어요. 이 친구가 12살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 친구와 같이 너가 이제는 후짱이다 라고 투영을 하고 이 소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그날 후짱이 어떤 아빠랑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속에서 서은이는 무엇을 느꼈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상황을 너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글씨가 막 삐뚤삐뚤. 네, 다음 화면을 보여줄까요? 이 친구의 글씨가 이랬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씨 연습도 하자. 글씨를 바르게 써야 마음도 바로 정화된다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 글씨가 다 어느 정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가 교회 부모님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교회에 함께 나간다고 해서 성경하고 가장 비슷한 동양의 묵자를 같이 썼어요. 제가 열심히 초등학생 때 글씨를 크게 써주면 따라 쓰는 거예요. 몇 달 지나서 이렇게 쓰던 글씨가 이렇게 변하더니 이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놀랍죠? 네, 그러면서 후장의 마음과 함께 서운이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됩니다. 그때 제가 일방적으로 선생으로서 이거 해, 이거 봐 이렇게 했다면 됐을까요? 절대 할 수 없죠. 저는 첫 번째로 이 친구에게 아버님이 늘 태워다 줬어요. 저희 집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과외하면 학생 집에 갔었는데 이 집에서는 우리 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거실에서 서은이 형제가 거실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면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만지고 저는 좀 불편했어요. 몇 주 지나고. 그래서 아버님 서은이를 혼자 버스 태워 보내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은이를 데리고 우리 집 후문에 버스 몇 선 타야 되고 네이버 그 교통 앱을 다 네이버 지도 앱을 깔아주고 했어요. 대망의 첫날 10시 반부터 수업인데 10시부터 수업인데 10시 50분이 넘도록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오지 않아요. 잡을 안 속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서은에게도 연락했지만 서로 모른대요. 서은이는 아예 연락 두절이에요. 정말 애가 끌었는데 11시가 다 돼서 집에 딱 와서 저희 집 배를 눌렀을 때 들어와서 제가 화를 내야 되는데 서은이가 어땠는지 알아요? 표정이 선생님 제가 사실 오늘 처음으로 내 스스로 버스를 처음 타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안아줬어요. 얼라처럼 서은이 장해 잘했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버스를 타봤답니다. 그렇게 사회와 단절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큰 첫걸음이죠. 늘 칭찬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을 때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으면요 올라오면요 약물치료 병행을 하지만 기물을 다 두들겨 마수는데요. 예, 스마트폰 다 깨놓고 막 그런데 어느 날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 이 친구에게 제가 그림을 지금 상태 그림 그려봐라 하니까 악마 뿔 달린 악마를 그리고요.
그래, 마음이 어때? 하니까, 나 엄마, 아버지 죽이고 싶어요. 헉! 이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랬던 아이가, 서은 씨, 나는 서은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정말, 난 정말 서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요. 함께 공부, 같이 밥도 먹고, 내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 공익근무 신청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이 친구가 공익근무 4번이나 시험을 쳐서 4번째 만에 공익근무를 하게 됩니다. 오, 진짜 박수죠. 너무 감동받았고요. 저희 그 서은 씨 어머니 아버님도 저한테 너무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니, 버스도 스스로 탈 수 없었던 아이가 공익근무, 군 복무까지 하는 거죠. 대체 복무까지 하는 거죠. 대단한 발전입니다. 네. 그 과정에는 뭐예요? 먼저 상대에게 신뢰,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세 번째 소통의 법칙, 에토스, 신뢰를 심어준 거죠, 제가. 이때까지 그 부모님들도 그래요. 어떤 선생님도 저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안 됐다는 거죠. 얘가 그래요. 병원에 가면 날짜가 돼서 약 하러 가면 그동안 약 잘 먹고 있죠. 다음 주 약 처방 끝. 이게 무슨 정신 학과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이 환자를 따뜻하게 안 대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주고 언행일치. 나는 성훈이를 사랑하고 부모님은 성훈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다. 나중에 점점 저한테만 의존을 해서 좀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훈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다라는 인식을 계속 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 속에서 후짱과 아버지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읽으면서 성경과 비슷한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묵자의 그 철학들을 필사하면서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네.